영자야, 나야. 내 목숨값으로 잘 살았지? 네가 감히 살아 돌아와? 이번엔 진짜로 보내줄게. 지옥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낯익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낯익은 솔담배 냄새. 그건 내가 30년 전 가슴에 묻었던 죽은 내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 남편 박철수 씨의 30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온 집안에는 하루 종일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향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30해나 지났으면 무뎌질 법도 한데 나는 여전히 이날만 되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치른 장례였으니까요. 빈관을 묻으며 안도했던 내 자신이 끔찍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상 하나만큼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5층짜리 상가주택, 내가 피땀 흘려 올린 내 건물. 그 꼭대기층인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았습니다. 5층, 4층, 빨간 숫자가 바뀌고 3층에서 멈췄습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중절모를 푹 눌러 쓴 노신사 한 명이 타더군요. 305호 며칠 전 새로 이사 왔다는 그 집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순식간에 채우는 냄새. 요즘 사람들은 잘 피우지도 않는 독하고 비릿한 싸구려 솔담배 냄새였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를 내가 어떻게 잊을까요?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이면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던 그 손에서 내 살을 지지던 그 담배 끝에서 나던 바로 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설마. 나는 떨리는 눈동자를 굴려 그 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목을 긁는 듯한 헛기침 소리. 그리고 중절모 아래로 살짝 드러난 오른쪽 귀 밑, 콩알만한 검은 점. 내 손에 들린 음식물 쓰레기통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냄새까지 닮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버릇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때 남자가 힐끔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누런 이가 드러나는 그 비열한 웃음. 주인 여자분이신가 보네. 나 305호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시다. 그 목소리.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던 지옥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던 내 남편이 살아서 제 발로 내 건물 305호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부러뜨릴 듯이 쿵쿵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직 치우지 못한 병풍과 그 앞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43세 젊은 나이로 멈춰버린 사진 속의 남편. 나는 그 사진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감히 살아 있었어?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끔찍한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낚시터에서 실족해 시신도 못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울면서도 안도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내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해대던 그 지옥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남들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가 남긴 2억 원의 사망 보험금. 그건 내게 피 묻은 돈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보상금이자 우리 민지를 살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악착같이 장사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텨 이룬 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시커먼 속내를 감춘 산사람이 되어 내 턱 밑까지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305호, 아니 그 인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지만 당장 들이닥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건물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처럼 굴더군요. 1층 관리실 CCTV 화면을 통해 그를 지켜봤습니다. 노인정에 나가서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말이야.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침을 튀기며 허풍을 떠는 꼴이라니. 공용 커피 믹스를 주머니에 한 움큼씩 쑤셔 넣는 좀스러운 짓거리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가래침을 뱉는 그 더러운 버릇도 30년 전 박철수 그대로였습니다. 확신이 들자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발로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을까? 당신 정체가 뭐냐고 따져 물을까?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내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 민지. 다음 주면 로펌 파트너 승진 심사가 있다는 딸아이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나는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듯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박스를 정리하러 내려갔는데 등 뒤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많이 늙었다? 하긴 세월이 30년인데. 우산을 쓴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남자. 박철수였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떨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시치미를 떼자 그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킬킬거렸습니다. 에이, 비싼 척 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이 건물 내 명의잖아. 1층에 카페, 2층에 병원. 영자, 너 아주 팔자 고쳤더라. 그는 젖은 구두로 바닥을 툭툭 차며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죽었다며. 시신도 못 찾았다며. 내가 으르렁거리자 그는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빚쟁이들 피해서 좀 숨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야, 근데 너 내가 죽은 줄 알고 받은 보험금 그거 꽤 짭짤했지?
그 돈으로 이 건물 올린 거 아니냐? 그의 입에서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내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며 연기를 내 얼굴 쪽으로 훅 내뿜었습니다. 나 지금 돈이 좀 급해. 늙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오니까 마누라 보기도 민망하고 내가 좀 챙겨줘라. 내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원주인한테 뱉어내는 게 상도덕 아니냐? 미친 소리 하지 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소리치자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 불러봐. 부르면 누가 손해일까? 죽은 남편 살아 돌아오면 내가 받은 그 보험금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알지? 게다가 그거 사기죄로 엮이면 너 콩밥 좀 먹을걸? 그는 내 손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가장 끔찍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똑한 딸내미 민지라고 했나? 변호사 됐다며. 그 대단한 로펌에서 애미가 보험 사기꾼이고 애비가 살아있는데 몰래 숨겼다는 거 알면 걔 승진은커녕 변호사 배지라도 유지하겠냐? 민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내 급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내가 온갖 수모를 겪으며 지켜낸 내 딸. 그는 내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는 이겼다는 듯 비열하게 웃으며 내 손목을 탁 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대신 너무 오래 걸리지 마.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야. 305호로 찾아와라. 현금 두둑이 챙겨서. 그는 휘파람까지 불며 유유히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지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보다 내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두려움? 아니었습니다. 내 손목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의 김영자는 두려워서 떨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김영자는 다릅니다. 내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이성의 끈이기도 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눈앞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앞길을 막고 내 평온한 노후를 갉아먹으러 온 해충, 박멸해야 할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빗물 섞인 숨을 길게 토해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기 전 305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돈 줄게. 대신 그 돈이 내 노잣돈이 될 거다. 내 눈빛은 이미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계산기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돈 5억?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덥석 물게 놔둘 순 없지요. 그 인간이 그 돈을 들고 튀게 놔둘 리 만무합니다. 나는 놈의 급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놈이 나를 딸로 협박했듯
나 또한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약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놈이 데리고 온 여자 305호의 안주인에게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갓 담근 파김치통을 들고 305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수가 노인정에 화투를 치러 나가는 걸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에요. 김치 좀 담갔는데 맛이나 보라고요. 잠시 후 도어락이 열리고 305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미숙. 예수는 간 넘었을까? 염색을 안 해 희끗한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무릎이 나온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끈 건 그녀의 눈 밑에 든 시퍼런 멍자국과 터진 입술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부딪혔나? 내가 모른 척 묻자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문에 좀 찧어서요. 들어오세요. 집이 좀 누추해서.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짐 정리는커녕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퀴퀴한 담배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건 게으름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냄새였습니다. 삶을 놓아버린 사람의 집에서만 나는 그 썩은 냄새. 30년 전 내가 살던 집 냄새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나는 식탁에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짐짓 혀를 찼습니다. 아니, 바깥 양반은 뭐하고 부인이 혼자 이 고생이야? 내가 오며 가며 보니까 그 양반 아주 떵떵거리고 다니던데. 사업 크게 하셨다며? 내 말에 미숙 씨의 손이 찻잔을 쥐다 말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업은 무슨, 다 빚이에요. 제 명의로 가게 얻어준다고 하더니 그 보증금까지 다 들고 도박판에 쏟아부었어요. 이제 갈 곳도 없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 고생을 모르고 산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리기까지 해? 돈 날린 것도 모자라서? 내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가 흠칫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보던 그녀가 이내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재혼하고 10년 동안은 정말 신사 같았는데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는 술만 마시면 돌변해요. 어제도 제가 돈 없다고 하니까 그녀는 소매를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팔뚝에는 피멍이 들이들어 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뭔가 내려앉았습니다. 저 멍은 나도 압니다. 술병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멍입니다. 30년 전 내 팔에도 내 등에도 지도처럼 그려져 있던 그 멍자국들. 저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박철수에서 이민석으로 바꿨을 뿐 여자의 등골을 빼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악마의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 좀 봐요. 그녀가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그냥 집주인 아니야. 나도 겪어봐서 알아. 저런 인간들은 절대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버려야지. 버리다니요. 전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신고라도 했다가 저 사람 나오면 전 맞아 죽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피해자였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저 인간 미숙 씨 인생에서 치워줄게. 아주 깨끗하게. 네. 사장님이 왜? 이유는 묻지 마요. 다만 하나만 약속해요. 저 인간 감방에 쳐넣고 미숙 씨 잃어버린 돈 찾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 나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저 인간 신분 세탁했죠? 이민석이란 이름 가짜죠? 미숙 씨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약점이에요. 저 인간을 잡을 목줄.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숙 씨, 선택해요. 평생 저 인간 샌드백으로 살다가 맞아 죽을 건지 아니면 나랑 손잡고 저 인간 묻어버리고 새 인생 살 건지. 잠시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관밖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철수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문 열어. 밥 안 해놨어? 그 목소리에 미숙 씨의 몸이 조건반사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현관 쪽을 한번 노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 그 한마디. 언니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놈에게 인생을 저당 잡혔던 피해자이자 이제 그 놈을 단죄할 동지였습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저 인간 서랍 뒤져서 그 가짜 신분증이랑 통장부터 찾아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오자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한 집주인의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사모님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김치 좀 가져왔어요. 철수는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우리 주인 여자분이 오셨네? 얘기는 잘 끝났나? 그가 말하는 얘기가 돈 얘기라는 걸 압니다. 나는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잘 돼가고 있죠. 아주 순조롭게. 나와 미숙 씨의 눈빛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지만 이제 호랑이를 잡을 창을 얻었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밤 내 집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커튼을 모두 치고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둔 채 새 여자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나 그리고 몰래 올라온 미숙 씨,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내 딸 민지. 민지는 미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낡은 수첩과 주민등록증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내리는 민지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셋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이민석, 1950년생. 이미 5년 전에 사망 신고된 무연고 노숙자예요. 아버지, 아니 그 사람, 죽은 사람 신분을 훔쳐서 살고 있었네요. 민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싫어 그 사람이라 고쳐 부르는 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아비의 실체가 고작 신분 도용범이자 사기꾼이라니. 딸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지 어미인 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내 물음에 민지는 독하게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오히려 잘 됐어. 단순히 보험 사기 정도가 아니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엄마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숙까지. 이 장부 보니까 미숙 아주머니 명의로 대부업체 쓴 것만 5천만 원이 넘어요. 이거 다 합치면 그 사람 남은 인생은 감방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변호사 사무장다운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D-데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틀 뒤 놈이 그토록 원하던 현금 5억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날. 그날을 놈의 두 번째 제삿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본능적으로 덫을 눈치챈다고 했던가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D-데이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내가 1층 상가 화장실 청소를 점검하고 나오는데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붉은 담배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비아냥거리는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우리 마누라랑 아주 친하게 지내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숙 씨가 들락거리는 걸 본 걸까요? 나는 태어난 척 걸레를 짜며 대꾸했습니다. 이웃끼리 반찬 좀 나눠 먹은 게 뭐. 왜 찔리는 거라도 있어?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내 귓가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찔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 뒷조사를 한다거나, 경찰에 꼰지를 준비를 한다거나, 돈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야. 내일 저녁에 오라고 했잖아. 내가 쏘아붙이자 그는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쿵. 등짝에 전해지는 충격보다 코앞에서 번뜩이는 그의 살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허튼 수작부리면 내 딸년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서 꽹과리라도 칠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 마누라한테 바람 넣지 마. 그 여편네 요즘 눈깔이 좀 이상해졌어. 내 물건에 손댄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미숙 씨가 훔쳐낸 신분증이 사라진 걸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 멱살을 탁 놓고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내일 저녁 7시. 1분이라도 늦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상이야.
그 인간이 눈치챘어. 오늘 밤 조심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와장창 3층 복도 창문이 울릴 만큼 큰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 이 도둑년, 내가 감히 내 걸 건드려? 철수의 고함 소리가 1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경찰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끼어들면 놈이 흉기라도 휘두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위험합니다. 나를 믿고 위험을 감수한 그 여자가 지금 짐승의 발톱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언니, 이 사람, 칼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일? 아니,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판을 내야 합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비상용 옷인 스프레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습니다. 민지야, 계획 변경이다. 경찰 데리고 지금 당장 와라. 지금 잡아야겠다. 네. 아니, 그 괴물 새끼. 나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맡고 있는 나를 구해주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305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미숙 씨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초인종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숙 씨가 미리 알려준 번호. 문이 열리고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진 소주병, 널브러진 옷가지들, 그리고 머리채가 잡힌 채 바닥에 쓰러진 미숙 씨와 그 위에서 흉기를 쥐고 서 있는 박철수. 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감추며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어, 박철수. 5억. 현찰로. 놈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가방으로 향하는 찰나 이 위태로운 정적 속에서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돈? 진짜 가져왔어? 돈이라는 말 한마디에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탐욕. 그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인간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놈은 쥐고 있던 흉기를 슬그머니 내리고 시뻘건 눈으로 내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을 후쳤습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가방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5억 원 대신 분리수거장에서 급히 쑤셔 넣은 헌 신문지 뭉치들만 가득했지만요. 그래, 내가 원하던 내 목숨값.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그리고 저 불쌍한 여자 앞에서. 철수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미숙 씨를 짐짝처럼 발로 툭 차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흐흐. 진작 그럴 것이지. 이리 내놔.
놈이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며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미숙 씨. 내가 소리치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미숙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 철수의 발목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아, 이 미친 여편네가. 철수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나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놈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매운 캡사이신 액체가 놈의 눈과 코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으악, 내 눈.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들고 있던 흉기가 쨍그랑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재빨리 흉기를 발로 멀리 차버리고 미숙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 제복을 입은 경찰관 셋, 그리고 내 딸 민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눈을 못 뜨고 발악하던 철수는 경찰관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되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건물주 남편이야. 부부 싸움 좀 한 거라고. 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그 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아비였던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법정에 선 판사처럼 냉혹했습니다. 철수가 흐릿한 눈으로 민지를 올려다보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너 민지 맞지? 아빠다. 내가 내 아빠야. 얘들한테 말 좀 해라. 아빠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철수의 그 뻔뻔한 입 놀림에 내 가슴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민지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 아빠라고? 민지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사망진단서 보이시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특수폭행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될 현행범, 이민석 씨일 뿐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핏줄을 부정해? 철수가 발악했지만 민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키워? 당신이 나를 키웠어? 술 먹고 엄마 때리는 거 구경시킨 게 키운 거야? 도박 빚 때문에 우리 모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뻔한 게 키운 거냐고. 민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지며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참아왔던 서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비가 고작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비참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지 그랬어. 그랬으면 적어도 불쌍한 우리 아빠로 추억이라도 해줬을 텐데. 민지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경찰관들이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죠. 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끌려가는 철수가 나를 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김영자, 내가 시켰지? 내가 보험금 떼먹으려고 딸년 꼬드겨서 날 팔아넘겨?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나는 미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끌려나가는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그의 눈빛만 봐도 오줌을 지리던 김영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헌 신문지 뭉치가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잘 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명료했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장례식이야. 이번엔 제사상도 없어. 국물도 없다고.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쏟아진 신문지 뭉치를 보고서야 놈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으악, 김영자. 놈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로 멀어지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팽팽했던 공기가 탁 풀렸습니다. 미숙 씨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나는 미숙 씨를 끌어안고 그 옆에 무너져 내린 딸 민지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세 여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우리 손으로 끊어냈다는 것.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했다는 그 벅찬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거짓말처럼 쑥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떠난 뒤 동네는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지만 나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동네 슈퍼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어제 그게 다 무슨 난리래요? 경찰 오고 305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남자 회장님 죽은 남편이라던 소문이 있던데 동네 참새 방앗간인 슈퍼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나는 콧방귀를 뀌며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남편은 무슨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별 미친 노인네가 다 꼬이네. 내 죽은 남편이랑 닮은 걸 이용해서 돈 좀 뜯어내려던 사기꾼이야. 우리 딸 변호사잖아. 지문 조회해 보니까 전과 시범인 남의 집 귀신이더라고. 어머머 세상에. 역시 변호사 따님이라 다르네. 우린 또 진짜 남편이 살아온 줄 알고 식겁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 자신과 내 딸,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박철수는 그저 질 나쁜 사기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 딸 민지는 사기꾼의 딸이 아니라 엄마를 지킨 효녀 변호사로 남을 것이고요.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 미숙 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아직 빠지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민지가 챙겨온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니, 그 사람 명의로 된 불법 대출은 제가 다 무효 소송 진행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갚으실 돈은 한 푼도 없게 만들 거니까 안심하고 푹 쉬세요. 민지의 씩씩한 말에 미숙 씨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그 빚 갚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유자차 2잔을 타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청승 그만 떨고 차나 한 잔에. 그리고 미숙 씨, 당분간 우리 집 빈방에서 지내. 305호는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보증금 받을 때까지 여기서 몸조리나 하라고. 언니, 그래도 어떻게 패를 끼쳐요? 패는 무슨, 나 심심해서 그래. 나중에 맛있는 밥이나 한 끼 해줘. 내 투박한 위로에 미숙 씨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듯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거실에 두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며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가 쓰던 라이터, 낡은 시계, 그리고 30년 전 제사상에 올렸던 영정사진 원판. 어젯밤 그 난리통에 거실에 있던 영정사진 액자는 깨져버렸습니다. 나는 깨진 액자에서 꺼낸 흑백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박철수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뻔뻔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 사진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시신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차가운 물속에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할 걸 그랬다고. 그 죄책감이 내 3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악착같이 살았고 더 독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나를 속였고 살아서도 나를 착취하려 했습니다. 내 30년의 눈물은 그저 저 인간의 도피 자금을 위한 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박철수 씨, 나는 사진 속 남자를 향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 죽은 거야. 어제 경찰차 타고 끌려간 그 늙은이는 그냥 당신 탈을 쓴 악기였을 뿐이고 나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서걱 마이너스, 서걱 마이너스.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진은 반으로 다시 4조각으로 8조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간 조각들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먼지 뭉치들과 뒤섞인 박철수의 얼굴 조각들. 봉투 입구를 꽉 묶으며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종량제 봉투값 500원도 아깝다야. 나는 봉투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어젯밤 비가 씻어내린 맑은 아침 공기가 훅 밀려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 솔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싱그러운 흙내음과 어디선가 불어오는 꽃향기뿐이었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오르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언니, 이거 좀 마셔봐요.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배운 목련차인데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거실 창가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미숙 씨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 미숙 씨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푹 꺼졌던 볼살도 오동통하게 올랐고 무엇보다 늘 주눅들어 바닥만 보던 눈동자가 이제는 반달처럼 곱게 휘어지며 웃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305호 여자가 아닙니다. 내 건물 1층 카페의 매니저이자 내 가장 든든한 말동무 최 여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향 좋다. 너 아주 이제 바리스타 다 됐네? 호호, 언니 덕분이죠. 저 요새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미숙 씨의 그 말에 나는 찻잔을 쥔 손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눈 뜨는 게 무섭지 않다는 말.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는 압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각자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나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미숙 씨는 공포라는 감옥에. 그 감옥 문을 열쇠로 잠근 건 그 악마였지만 결국 그 문을 박차고 나온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철수는 구속된 후 여죄가 줄줄이 드러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는 내 인생에서 도려낸 썩은 살일 뿐입니다. 썩은 살이 떨어진 자리에 새 살이 돋았고 이렇게 향기로운 꽃차가 놓였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다 끝난 거라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 나이 68.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첫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슴 속에 묵혀둔 응어리 하나쯤 품고 계신 분이 있나요? 과거의 상처든 미운 사람이든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든 그거 너무 오래 품지 마세요. 썩은 건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봄이 옵니다. 저 김영자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언니, 차 식어요. 얼른 드세요. 그래, 마시자. 아이고, 달다. 인생 참 달다. 목련차 향기가 거실 가득, 아니, 내 남은 인생 가득히 퍼져나갑니다. 정말 완벽한 봄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영자 씨의 통쾌한 반격 어떠셨나요?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당당한 봄날이 오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혹은 듣고 싶은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김영자 씨처럼 든든한 언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관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